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아스널과의 치열했던 북런던 더비 승리 이후 이틀 만에 치른 번리와의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승리하며 4위로 올라왔습니다. 아직 아스널이 37라운드 일정을 치르지 않았지만 먼저 4위 자리에 올라가서 아스널을 압박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을 최종전까지 끌고 갈 수 있게 됐는데요. 토트넘 허스퍼의 올해의 선수상도 이날 경기가 끝난 이후 발표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상식 휩쓸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번리전 유럽 현지 언론 평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올해의 선수상 공식 선정 내용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전반 추가 시간에 나온 해리 케인 선수의 페널티킥 선제골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승점 68점을 얻은 토트넘은 38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4위로 올라왔는데요. 아스널이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를 앞둔 시점 승점 66점이죠. 뉴캐슬을 이기지 못할 경우 비긴다고만 하더라도 승점 67점으로 5위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승점 58점으로 이미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서 낙마를 했고요. 토트넘과 아스널이 최소 5위 자리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첼시는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첼시도 승점 70점이거든요. 토트넘과의 차이가 2점밖에 안 나기 때문에 만약 첼시가 레스터시티에 패배하고 마지막 경기까지도 이기지 못한다면 토트넘과 아스널이 함께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산술적인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날 경기 공식 MOM 킹 오브 더 매치는 케인 선수였습니다. 케인 선수가 아주 중요한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공격적으로도 존재감을 보이면서 69.6%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는 이날 최종 후보에 들지는 못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결정적인 두 골을 막아냈던 닉 포프 번리의 골키퍼가 16.8%로 킹 오브 더 매치 투표에서는 2위를 차지했고요. 토트넘은 수비 라인들이 잘했죠. 라이언 세세뇽, 에릭 다이어, 다빈손 산체스, 벤 데이비스가 각각 3, 4, 5, 6위를 차지했습니다. 통계 매체 폰 몹의 기록을 살펴보면 토트넘 허스퍼가 충분히 이길 만한 경기를 했어요. 결국 골은 페널티킥으로 한 골밖에 넣지 못했지만 69%의 볼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무려 21개의 슈팅을 때렸고 빅찬스가 3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빅찬스 중에 2개를 놓치는 상황이 나왔어요. 경기 내용, 득점을 만든 상황으로 본다면은 토트넘의 기대 득점값이 2.30골로 최소한 2골은 넣었어야 하는 경기를 했는데 여기서 페널티킥으로밖에 한 골 넣지 못했고요. 골대 한 차례를 강타했던 번리 역시 득점계를 만들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확실했다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기대 득점값이 0.85골 아주 잘 봐줘야 한 골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경기력이었다 보니까 토트넘이 객관적인 전력에서나 이날 경기 흐름에서나 기록적인 면에서나 모두 이길만 했다, 이길 자격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폰 몹의 평점에서는 수비수 다빈손 산체스가 8.3점으로 무실점을 이끈 핵심 선수로서 최고의 선수로 평가를 받았고요. 케인 선수가 8.0점,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7.5점으로 마찬가지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인 소파스코어 역시 다빈손 산체스에게 7.6점으로 최고 평점을 주면서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꼽았고요. 손흥민 선수의 평점은 6.9점이었고 공격 라인에서 오히려 좋은 돌파를 보여줬던 루카스 모우라가 7.3점, 해리 케인은 7.2점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 기록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슈팅 2번을 모두 유효 슈팅으로 연결을 했지만 아쉽게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죠. 이날은 아무래도 상대가 밀집 수비를 서면서 패스 연결이 쉽진 않았거든요. 패스 성공률이 다른 때보다는 조금 낮았던 80%였지만 그 와중에 4개의 키패스, 동료의 슈팅으로 이어진 패스를 무려 4개나 기록하면서 기회 창출 능력에 있어서는 좋은 모습 보였고요. 하지만 빅탄 스미스 한 번 있었던 것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대와의 경합 상황 6번 중에서는 2번밖에 이기지 못한 부분들이 역시 감점의 요인이었는데요. 그래도 공중볼 경합도 한 차례 해줬고 태클 성공도 한 차례 하면서 수비적으로도 많이 기여했다, 열심히 팀을 위해 뛰었다라고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산체스 선수가 통계 기록 기반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로메로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토트넘 큰일 난 거 아니냐, 특히 아스널 경기에 큰 걱정을 했었는데 아스널전에 준수한 하나를 펼치고 정말 선전한 것에 이어서 이번 번리와의 경기에서도 산체스가 확실한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상대와의 경합 상황 5번 중에 4번을 승리했고 공중전도 2번 승리했고요. 가로채기 1번 성공, 태클 2번 성공, 걷어내기 3번 성공 등 수비적으로 완벽했고 히트맵을 보시면 오른쪽 측면 공격까지 함께 커버하고 또 전진해서 공격 가담까지 하면서 로메로가 해왔던 역할들을 잘 소화했고요. 그러면서 92%의 패스 성공률로 안정적인 볼 배급까지 했고 한 차례 키패스까지 연결을 했고 2차례의 드리블 돌파를 모두 성공할 정도로 공격 전개까지 준수했다. 산체스가 로메로가 없는 상태에서 토트넘 수비를 잘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록입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인 후스코어드닷컴은 번리 골키퍼 닉 포프에게 평점 7.8점, 최고의 점수를 주면서 스타맨으로 선정을 했고요. 손흥민 선수는 7점 0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날 경기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2대0, 3대0까지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번리 골키퍼인 닉 포프가 너무나 잘 막는 그런 선방을 펼쳤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스포츠의 팬투표 기반 평점을 통해서는 손흥민 선수가 평점 7.13점을 평균적으로 받으면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경기 최고의 선수로 선정이 됐고요. 결승골을 넣은 케인 선수가 7.03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평가, 그리고 이날 로리스 골키퍼도 전반전에 결정적인 선방을 했었죠. 6.95점으로 세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팀 내 최고의 베테랑들이 각각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모우라 선수는 6.65점, 쿠루세스키 대신 선발로 나와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좌우 윙백이 최근에 잘하고 있죠. 세세뇽이 6.82점, 그리고 왼쪽 센터백인 데이비스가 6.86점으로 수비적으로 좋은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매체 중에 하나인 유로스포츠 역시 이번 경기에 평점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경기 최고의 선수로는 역시 닉 포프를 꼽았습니다. 평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닉 포프가 아니었다면 토트넘은 페널티킥 득점 이전에 골을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포프는 셀 수 없이 많은 선방을 했다. 몇몇은 루틴대로 왔던 선방이긴 했지만 그래도 몇몇 선방은 정말 대단했다.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프리미어리그의 가장 왕성한 피니셔를 상대로 수많은 슈팅을 막아낸 포프는 장벽 같았다. 포프뿐 아니라 번리는 잔류를 위해서 대단한 경기력을 보였고 아직 잔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번 패배로 공경에 빠진 것도 사실이다라면서 번리의 상황까지 짚었는데요. 확실히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도전에 대해서 포프 선수가 이날 너무 좋은 선방을 펼친 것이 아쉽긴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확실한 상황이 두 번 정도 있었는데요. 특히 후반 20분 손흥민 선수가 기점 패스를 케인에게 내주고 케인 선수가 왼쪽에서 오버래핑해 들어오는 세세뇽에게 패스해주고, 세세뇽 선수가 최근에 리버풀과의 경기 때도 그랬지만은 손흥민 선수가 문전에서 위치 선정하는 것들을 잘 파악하고 패스해주고 있거든요. 좋은 컷백 내줬고 손흥민 선수가 논스톱 슈팅을 가져갔는데 니어포스트를 찌른 슈팅을 닉 포프가 선방을 하면서 골이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후반 35분에도 세세뇽이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밀어준 공,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등진 채로 받았고 터닝 슈팅을 연결했지만 닉 포프가 선방을 하면서 막혔습니다. 이런 활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경기 최고 평점은 닉 포프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된 이 선수가 8점으로 받았고, 토트넘 내 최고 평점은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나란히 7점으로 받았고 세세뇽도 7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6점대였기 때문에 포프를 제외하면 정말 최고의 평가를 받은 공격수가 손흥민과 케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 매체 90미닛의 평점입니다. 손흥민 선수 6점, 케인 7점, 모우라 5점으로 공격진들의 평점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선발 출전 선수들의 평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리스 6점, 경기 대부분 할 일이 없었다. 몇몇 크로스를 따냈다. 산체스 6점, 아스널전보다 덜 견고했지만 잘했다. 다이어 6점, 아스널전만큼 딱 견고했다. 데이비스 6점, 공격 가담을 많이 했지만 많이 활용되지 못했다. 로얄 6점, 수비는 견고했지만 공격 기여는 적었다. 벤탄쿠르 7점, 공을 잘 소유했고 좁은 공간을 잘 빠져나왔다. 몇 차례 슈팅은 골대를 넘겼다. 호이비에르 6점, 미드필더 파트너 벤탄쿠르보다는 조금 더 공을 놓쳤지만 전반적으로는 차분하게 존재감을 보였다. 모우라 5점, 테일러 쪽으로 돌파를 자주 시도했으나 번리에 충분한 문제를 만들지 못했다. 손흥민 6점, 좋은 위치를 차지했으나 골을 넣지 못했다. 케인 7점, 치명적인 페널티킥을 성공시켰다. 하지만 그 외에는 그의 평소 활약보다 꽤 조용했다. 전반적으로 번리를 상대로 고전했고 페널티킥으로 겨우 이겼을 정도로 사실 경기력 자체가 최근에 정말 잘했던 세 경기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영국 런던 지역 신문 이브닝 스탠다드의 평점입니다. 먼저 전체 평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키퍼 로리스가 7점이었고요. 3백 라인의 데이비스는 6점, 산체스는 6점, 다이어가 가장 높은 7점 받았습니다. 좌우 윙백 중에 세세뇽이 8점으로 고평가 받았고요. 로얄이 6점,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호이비에르가 8점으로 최고평가, 벤탄쿠르가 7점이었습니다. 공격 라인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모우라 선수가 6점이고 케인이 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주요 평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리스 7점, 막스웰 코르네의 전반전, 번리 유일한 기회를 영리하게 막아냈다. 반스의 슈팅을 놓쳤지만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왔다. 호이비에르 8점, 빠듯한 일정 속에도 에너지가 넘쳤고 공을 긍정적으로 활용했다. 번리의 역습도 여러 차례 막아냈다. 세세뇽 8점, 공수 양면에서 또 한 번 활기차고 고무적인 활약을 했다. 드와이트 맥닐의 중요한 공중볼 경험에서 승리했고 케인과 손흥민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손흥민 6점, 두 차례 득점 기회가 있었지만 포프가 눈부신 선방으로 막아내며 살라와 득점왕 경쟁 간극을 좁히는 걸 저지했다. 하지만 그는 승점 3점을 더 중요시할 것이다. 케인 7점, 또 한 번 막을 수 없는 페널티킥을 성공시켰다.
네이선 콜린스가 골대 앞에서 슈팅을 막은 것은 불운했다. 최고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궁극적으로 결정적이었다. 전반적으로 이해할 만한 평가였고요. 특히 세세뇽이 측면에서 공격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했지만 좋은 키패스를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에게 내줬고 또 수비적으로도 좋은 기회 많이 차단하면서 최고의 점수를 받을 만한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후이비에르는 정말 온몸을 던졌고 또 패스 연결이나 후방 볼배금이나 경기 조율까지 잘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최고 평점을 받은 것은 이해할 만하고요. 손흥민 선수 6점은 조금 아쉬운 평가긴 한데요. 포프가 잘 막았기 때문에 골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경기긴 했는데 그래도 나쁜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 28분 이 장면 사실 토트넘이 정말 시겁했던 장면이죠. 콜린스의 스루 패스를 받은 코르네의 문전 침투, 골키퍼가 거의 1대1에 가까운 상황이었는데 코르네의 슈팅을 빠르게 뛰쳐나오면서 각도를 딱 좁혔기 때문에 로리스 선수가 잘 막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케인 선수가 사실 그 전에 골을 넣을 뻔했었어요. 전반 17분이었는데 루카스 모우라가 왼쪽으로 전환 패스하고 세스엔용이 크로스 패스한 것 케인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딱 마무리를 했는데 조금 옆으로 빠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골키퍼 옆으로 빠져 들어갔는데 콜린스가 앞에서 걷어내면서 이제 위기를 넘긴 장면입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입니다.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모두 좋은 점수를 줬지만 공격 라인 3톱에겐 6점을 다 줬습니다. 3명 다 조금 아쉬웠다라는 평가고요. 골키퍼 로리스 7점, 3백 데이비스, 다이어, 산체스 모두에게 8점 줬고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세세뇽 8점, 벤탄쿠르 7점, 호이비에르 8점, 로얄 7점 어느 정도 역시 납득이 가는 평점입니다. 공격 라인은 아무래도 상대가 5백에다가 또 3명의 중앙 미드필드가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없었고 여기에서 플러스 아스널전 이후 이틀 만에 경기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특히 공격을 할 때는 수비할 때보다 더욱더 정확성이 필요한데 이 정확성이라는 게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과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있었죠. 산체스 선수가 정말 잘했습니다. 산체스 8점 받았는데요. 2경기 연속 선발로 나서서 또 한 번 그의 임무를 잘 수행했다. 공을 소유했을 때도 강한 모습 보였고 태클도 잘했다. 공격 가담 상황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했다. 사실 무엇보다도 산체스의 이 사실 킥이 공을 뛰어 올린 것이 페널티킥을 유발한 핸드볼 파울을 끌어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한 산체스였고요. 데이비스 8점인데 왼쪽에서 세세뇽과 협력 플레이가 좋았고 3백 수비의 왼쪽에서 전투적인 존재감을 보였다. 날이 갈수록 상대 선수의 슈팅을 막아내고 침투를 막아내는 블로킹 수비가 좋아지고 있는 데이비스다 보니까 정말 이날도 정말 안정적으로 토트넘이 무실점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고요. 호이비에르 8점이었는데요. 때로 약간 패스가 아쉽긴 했지만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토트넘에 모든 걸 바쳤다. 정말 혼신을 다해서 뛰었기 때문에 호이비에르 정말 토트넘에서 없어서 안 될 미드필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6점 받았지만 내용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니어포스트 낮은 곳으로 노린 슈팅은 포프가 막아냈고 또 다른 근거리 슈팅도 포프가 막았다. 좋은 위치 선정을 했지만 득점을 하지 못했다. 토트넘의 3톱은 균형을 깨기 위해서 페널티킥이 필요한 날이었다.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라 상대 골키퍼가 잘 막은 부분 그리고 좀 지쳤던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쉬운 것이 있었던 것이죠. 케인도 골을 넣었지만 6점이었습니다. 몇 차례 헤더가 막혔고 번리의 핸드볼 파울로 얻은 페널티킥을 페널티킥 전문가답게 실수하지 않고 왼쪽 하단 구석으로 넣어서 성공했다. 후반 초반에 좋은 기회를 허공으로 날렸고 몇 번 더 득점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잘할 수 있었다. 케인 선수도 손흥민 선수와 비슷했어요. 많이 지쳤고 집중력을 당하다 보니까 기회가 있기는 했는데 정확성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케인 선수가 날린 기회는 바로 후반 12분이었는데요. 세스엔용이 측면에서 전방 압박으로 공을 따내고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하고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이제 공을 받는 타이밍이 좋지 않다 보니까 본인이 컨트롤하기 어려워서 논스톱으로 툭 빼주면서 케인 선수가 슈팅하기 좋게 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케인 선수의 슈팅이 상대 수비의 압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스바를 넘기고 말았어요. 골대 안으로만 찼더라면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이 될 수 있었고 득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토트넘 팬사이트인 스포츠웹의 평점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고평점을 줬습니다. 골키퍼 로리스 7.5점, 센터백 데이비스 7.5점, 다이어 8점, 산체스 7.5점, 윙백 세세뇽 8.5점, 로얄 8점, 중앙 미드필더 벤탄쿠르 8점, 호이비에르 7.5점, 공격 라인의 손흥민과 모우라가 7점이고 케인은 7.5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주요 선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어 8점, 항상 뒤에서 견고했다. 번리가 공격을 가하기 전에 미리 차단했다. 평소처럼 공중전에서도 매우 우세했다. 정말 이날 경기는 다이어가 리더십을 수비라인에서 잘 보여줬고 전술적으로도 본인이 앞서서 상대의 예봉을 차단하는 위치 선정이라든지 동료 선수들의 위치를 잡아주는 것까지 잘했습니다. 로얄 선수 특히 수비적으로 정말 좋아지고 있는데요. 수비할 때 확신에 찬 듯 보였다. 지금은 공격적으로도 기여도가 늘고 있다. 공격 상황 1대1을 더 잘해주면 좋겠지만 지금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펌이다. 세세뇽 8.5점을 받았고요. 스포츠웨이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날 최고의 선수, 경기 내내 뛰어다니며 여러 번 공을 획득했다. 공격 시 퀄리티도 좋았다. 손흥민에게 2번의 기회를 만들어줬다. 모우라도 7점, 오른쪽에서 1대1 상황에 최선을 다했다. 토트넘이 그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 열심히 뛰었다.
손흥민 선수 7점, 최고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경기 중에 표류했다. 살라와 득점 타이를 이룰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득점하지 못했다. 케인 7.5점, 내려선 벌리를 상대로 전방에서 분투했다. 깊이 내려왔을 때도 에워싸였다. 하지만 토트넘에 필요한 순간에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승리를 따냈다. 케인 선수는 아무래도 득점을 정말 중요했던 페널티킥을 차분하게 넣었기 때문에 좀 점수를 좀 더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나온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했죠. 산체스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가 이제 들어온 상태에서 공을 차 올렸을 때 공이 뒤로 빠질 수 있는 좋은 결정적인 패스를 한 것인데 상대 선수인 애슐리 반스가 팔을 뻗어서 막았기 때문에 VAR을 통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 케인 선수가 왼쪽 하단 구석을 정확하게 노려 때렸고 이날 멋진 선방을 많이 했던 포프가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좋은 슈팅이었다. 이 좋은 페널티킥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가 끝나자마자 토트넘이 마지막 홈경기였기 때문에 토트넘 올해의 선수상 시상식을 진행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토트넘 올해의 선수상은 총 4개 부문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토트넘 구단 선정 올해의 선수상, 토트넘 서포터 선정 올해의 선수상, 토트넘 주니어 멤버 선정 올해의 선수상, 어린이 멤버들이 선정하는 올해의 선수상이 있는 것이고 또 올해의 골상이 있는데 이 4개의 상 중에 손흥민 선수가 올해의 선수상 3개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풋볼 런던도 올해의 선수상 후보 중에 독보적이었고 수상이 확정됐다고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수상에 대해서 풋볼 런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올해의 선수상을 휩쓸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1골을 넣어 모하메드 살라와 득점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손흥민은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한 골 차이로 따라 붙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 서포터들이 선정하는 원 호스퍼 멤버 올해의 선수상 수상이 번리전 1대0 승리 직후 발표되었다. 손흥민은 원 호스퍼 주니어 멤버 올해의 선수상 그리고 토트넘 올해의 선수상을 모두 받으며 토트넘 시상식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토트넘 올해의 골은 레스터시티전 97분 스티븐 베르반의 골이 선정됐다.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올 시즌의 활약을 생각한다면 이 모든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 끝나고 다시 이제 팬들에게 인사를 했고 또 이 수상이 확정되고 나서 수상 소감도 밝혔는데요. 이 경기장, 토트넘 호스퍼 경기장에서 뛸 수 있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말로 토트넘 팬들의 또 마음을 또 사로잡았고요. 오늘 번리전 이겨서 너무나 기쁘고 또 상까지 받아서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이제 꿈꿔왔던 일이다. 구단에서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것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고요. 난 이제 꿈을 이룬 것 같다. 특히 번리전 승리 때문에 더더욱 기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일원으로서 나는 열심히 훈련했고 이런 어메이징한 팬들 앞에서 뛸 수 있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는 말로 팬들이 듣기 좋은 말만 다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올해의 선수상을 이렇게 석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19 시즌에도 토트넘 올해의 선수상의 각종 부분을 다 차지했었고 또 2019-2020 시즌에도 4개 이때는 올해의 골까지 다 차지했었고요. 이번에는 올해의 골을 빼고 3개의 상을 받게 됐는데요. 정말 대단한 손흥민 선수고요. 2018-19 시즌 같은 경우에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낼 때 중심이 있었고 2019-2020 시즌에는 번리전 원더골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경기력이 계속해서 발전했던 그런 시즌이고 이번에는 그야말로 정점에 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일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살라와 득점왕 경쟁, 토트넘은 아스널과 4위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아스널은 5월 17일 화요일 새벽 4시에 뉴캐슬과 원정 경기 치릅니다. 이 경기에서 아스널이 이기지 못하면 토트넘은 최종전에서 자력으로 4위를 차지할 수 있고요. 또한 살라 선수가 지금 부상을 FA컵 결승전에서 입었잖아요. 물론 부상이 큰 게 아니라 예방 차원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5월 18일 수요일 새벽에 있을 사우샘프턴과의 원정 경기는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손흥민 선수가 득점하지 못했지만 살라도 득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득점왕의 향방이 가려질 것 같은데요.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은 한국 시간으로 5월 23일 월요일 0시에 일제히 열립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이미 강등이 확정된 노리치 시티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요. 리버풀은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울버햄튼 원더러스와 홈경기 그리고 아스널은 에버튼과 홈경기를 치릅니다. 과연 토트넘이 아스널을 제치고 4위를 차지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살라와의 득점 경쟁에서 대역전을 이룰 수 있을지 모든 게 걸려있는 37라운드 잔여 일정과 38라운드 일정 그리고 토트넘의 경기 준비 상황까지 한준TV에서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최신 소식 프리미어리그 주요 이슈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준TV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